이번 주제는 고등학교에서 부는 자퇴바람입니다. 요즘 고등학교에서 이 자퇴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 그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길래 고등학교에서 자퇴하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 PD수첩에서 미로 속의 고교학점제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죠.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프로그램에 나왔던 내용 중에 일부를 보여드리면 평균 1년에 한 15명 정도 자퇴를 했던 학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기가 시작되고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25명의 학생이 자퇴를 했다라는 거죠. 고교학점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자퇴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내신에 대한 부담감이죠. 내신, 생기부가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나 내신 망쳤는데, 생기부 망쳤는데 학교 다시 그만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올 초부터 시작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더 가속화가 된 겁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어떻습니까? 대학에서, 서울대학교에서도 정시에서 내신, 생기부의 요소를 반영하기 시작했고, 그런 추세가 이미 많은 대학들로 퍼졌는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고 내신 수능 제도가 바뀌는 올해 1학년부터는 그렇다면 내신이나 생기부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자퇴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퇴하고 정시 보자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자퇴하고 검정고시 치고 수능 보는 게 더 편한 건가? 한번 망치면 자퇴가 답인가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평가를 덕지덕지 붙여놓으니까 애들이 자퇴 소리가 입에서 나온다. 실제로 2달 다니던 학생이 자퇴했다. 이런 댓글들이 저희 채널에 많이 달렸고, 사실 다들 수험생활 경험해 보셨겠지만 공부만 하기도 빡셉니다. 내신 성적 계속 잘 받기도 어렵고 3년 공부해서 치르는 수능 시험 대비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행평가들이나 다른 부가적인 요소들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고 많은 활동들도 해야 되고, 최근에 수행평가 지옥이라는 얘기들도 있죠. 여튼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다 챙겨서 해야 되고, 그것들이 다 하나하나 기록이 돼버려서 그게 입시에 반영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자퇴가 마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자퇴를 한 이후에 어떤 전략을 취하려고 하는 걸까요? 먼저 첫 번째는 내신과 생기부를 리셋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재입학하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을 재수하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를 재수한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내신 마음에 안 드는데, 생기부 마음에 안 드는데, 내 내신 잘 받을 수 있는, 생기부 잘 챙겨주는 학교로 전학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1학년 1학기 생기부 기록 나와 있죠? 내가 전학한다고 그게 사라지나요? 그거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고 싶은 마음에 1학년 1학기 내가 망쳤는데 나 최상위 대학 가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냐? 깔끔하게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1학년을 꿇고 대학 재수가 아니라 고등학교 재수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실제로 신문기사에 나온 건데, 수행평가가 너무 어려우니까 차라리 1년을 유급해서 수행평가를 위한 능력을 길러서 고등학교 재입학하겠다는 학생들이 현장에 있다라는 거죠. 내신 대비를 위해서 선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행평가가 막 쏟아지죠. 수행평가는 그냥 선행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별의별 과제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당장 내가 해낼 시간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 그러면 내가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게 되고 내신 성적도 떨어지게 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수행평가까지 내가 선행하고 들어와야 되나? 지금 망했는데 다시 리셋해야겠다. 1학년 첫 단추부터 잘 꿰지 못하면 대학 입시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지금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왜? 생기부가 입시에 반영되는 것들이 더더더 늘어나고 있고, 이제 그것들을 망가뜨려 버리면 명문대에 입학하는 게 한 번 망칠 때마다 그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건 또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타격도 굉장히 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1학년부터 어떻습니까? 내신 5등급제가 적용이 됐죠. 그러면 내신 좀 예전보다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환상을 갖고 고등학교 입학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1등급 받을 수 있는 애들은 상위 10%예요. 나머지 90%는 1등급을 못 받는다는 거죠. 이제 내신 등급받기 쉬워졌다고 했는데 내 내신 보니까 이거 대책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활동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들어왔지만, 막상 올라가서 하다 보면 뭐 어떻게 되겠지. 중학교 때도 뭐 이것저것 시켰는데 그래도 나름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학교에서 좀 알려주겠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가 알려줍니까? 활동이 쏟아질 뿐입니다. 수행평가 쏟아지고 3월 1학기 학기 초부터 이것저것 학교에서 하는 자율활동들 동아리 선택부터 해가지고 막 쏟아져서 정신없이 이거 이리 치고 저 이리 치고 하다 보니까 벌써 여름방학이 돼가고 중간고사 망치고 활동은 돌아봤더니 제대로 된 것도 없고, 그런 학생들이 뭐죠? 자퇴를 한 번쯤 고민하는 거고, 그런 자퇴를 고민하는 기저에 어떤 심리죠? 나 망했나? 이대로 가망이 없나? 그런 좌절감, 무력감, 그런 것들이 깔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그래 이 판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의욕을 불태우는 학생들이 지금 자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학 재수가 아니라 고등학교 재수를 하는 이런 상황을 부추기고 있는 입시 제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또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우리 학생들마다 나의 관심사에 맞게 선택 과목을 골라야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 없는 학생들 많이 있죠. 자, 그런 학생들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감이 없습니다. 실제 조사를 보면 고등학교 1학년은 누구나 진로에 맞게 진로를 결정할 수 있고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실제 이제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실제 학생들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나는 못 선택한다. 이런 학생들이 과반이 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로가 명확한 학생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선택해야 되는 선택 과목에서 내가 제대로 된 과목을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실제 대학교에서 이런 과목은 무조건 선택하세요, 추천합니다 라는 것들을 하나씩 발표하고 있는데 내가 이 과목을 무조건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죠. 자, 그러다가 한 개를 안 들었을 때 내가 불이익을 받으면 어떨까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선택지를 다 선택해서 어려운 과목들, 내가 불필요한 과목들도 다 선택하게 되는 그런 부담감도 생길 수도 있고, 학교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과목인데 없네?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진로 문제 때문에 2학년 때 내가 선택해야 되는 과목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도 있는 거죠. 내가 진로 명확하게 한 다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또는 우리 학교에는 1학년에 올라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진로가 생겼는데 2학년 때 이 과목이 없네? 물론 공동교육과정 활용하면 되지만 그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보다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불안감들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진로가 없어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고등학교 선택을 다시 하려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또 이것도 고교학점제랑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미수 낙인에 대한 불안감이죠. 고교학점제 제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성취도가 일정 수준이 안 되면 그건 미수 처리가 되고 그걸 다시 보충학습을 해야만 학점이 인정되고 그래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있으면 낙제생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성적이 조금 떨어질 것 같은 친구들은 나 자퇴하고 새롭게 시작할래, 아니면 아예 그냥 자퇴하고 그냥 포기해버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아유 뭘 그렇게 나약하니, 그렇게 핑계대네,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 막상 그 안에 들어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경쟁 시스템 속에서 엄청난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무조건 나약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제도가 우리 학생들을 그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뭡니까? 그죠? 일반적인 루트죠. 난 암만 해도 내신 생기부 못 채우겠다, 학교 다시 들어간다고 한들 난 못 할 것 같아, 검정고시 치고 수능 올인을 하는 거죠. 실제 뉴스를 보면 고교 자퇴하고 수능 올인하는 이런 학생들, 검정고시 지원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퇴생들도 과거랑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자퇴를 했더라도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과거에는 2년 후 수능을 목표로 대비를 보통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퇴하는 학생들, 수능 올인하려고 검정고시 보려는 학생들은 1년 앞당겨서 수능 보는 걸 목표로 많이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공통 수능이 되면서 심화 과목들이 배제가 됐죠. 그래서 대학에서 어떻습니까? 정시에서도 내신 점수나 내신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나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적용이 되지 않으려면 1년 앞서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급하게 이 수능을 대비하려는 친구들이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차 수능 한 방으로 대학 갈 수 있는 문은 좁아지기 때문에 빨리 검정고시 치고 내년에 수능 봐야지, 그런 도전을 하는 친구들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입시 경쟁 치열하다 그런 얘기들은 계속 있어 왔고, 입시 경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우리 학생들은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퇴까지 압박해 가면서 우리 학생들을 경쟁에 밀어넣는 이 제도가 지금 올바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물론 대입도 있겠습니다만 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교육도 하고 단체 생활을 하면서 사회화하는 과정도 거쳐야 되고, 공부뿐만 아니죠.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다양한 활동들 물론
학생들에게 부담되는 활동이긴 합니다만 진로를 찾기 위한 활동, 동아리 활동, 학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역량들을 향상시키는 게 이 교육의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성적 받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많은 것을 경쟁으로 평가하고 다 성적화해서 그게 대입에 반영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싹 버리고 자퇴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최근에 수행평가 관련해서 여러 대책들을 마련한다고 뉴스에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대책이 나올지 사실 기대가 많이 안 되는 게 몇 년 전에 나왔던 똑같은 대책,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 해야 됩니다, 과제형 안 됩니다, 그 대책을 그냥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후에 다른 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학생, 학부모님들은 뭐가 달라질지 예측하기가, 기대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여튼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일 뿐이고 그런 변화가 생기기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빨리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당장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그 안에서 무언가 경쟁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제도죠. 자,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입시제도 하루아침에 바뀌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모든 학생이 자퇴를 하는 것이 옳은 전략인가?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재입학을 한다고 한들 내신 시험 없어지는 거 아니고 수행평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 지금의 교육 흐름상 내신이나 생기부 활동의 비중이 줄어들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입학한다고 한들 그 경쟁은 여전히 유지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빨리 검정고시 보고 수능 봐야죠. 그렇게 검정고시로 가서 재수 삼수하는 선배들은 4년 5년 공부하는 거 2년 만에 해서 좋은 결과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좋은 결과가 못 나왔다면 그 다음 해 치르는 수능은 공통 수능이 될 것이고 그러면 분명히 다른 내신이나 생기부의 요소를 반영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 검정고시 치른 학생들은 과거에는 검정고시 성적 또는 검정고시 치른 경우에 수능 점수에 비례해서 뭔가 반영하겠다라는 제도들이 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불리해질 것이 사실입니다. 별도의 평가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너무 어려운 이런 입시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너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실 텐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불안감을 조장하고 나도 자퇴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 라는 것들을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사회는 또 그런 거를 되게 압박하죠. 네가 나약해서 그런 거야. 제도가 이래도 너가 이겨내야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제도는 어려운 제도고 여러분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내 탓이다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환경이 주어졌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도움을 많이들 주지 못했을 뿐입니다. 학부모님도 그걸 지켜보면서 너무 힘드실 텐데 그만큼 학부모님 스스로도 답답하시기 때문에 짜증이 올라올 거고 그 짜증이 우리 학생들에게도 전가되는 경우들도 많을 겁니다. 얘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 답답함을 보다가 우리 친구들도 짜증이 많이 올라올 테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서로 날카로워지는 그런 상황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것들을 아셔야 그래도 심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런 친구들 정말 챙길 게 많죠. 내신도 챙겨야 되고 수능도 챙겨야 되고 수행평가도 쏟아지고 다양한 활동까지 해야 되고 동아리도 해야 되고 진로활동, 자율활동 다 챙겨야 되고 이런 복잡함 속에서 그런 친구들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저 유튜브 채널에 보면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고등학교 입시 준비하는 데 필요한 영상들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스터디 코드도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는 사교육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 추구를 하는 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맹세코 저희가 20년 동안 스터디 코드를 해오면서 돈이 최상의 목적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과거 오래전부터 이 일들을 계속 해오고 대한민국 입시판에서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비난의 화살이 올 때도 있었지만 저희가 계속 이 일을 해왔던 것은 이런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뭔가 노력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정보가 부족해서 그게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학생들,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힘들어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력감에 빠지는 친구들. 제가 사실 학창시절에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지방 촌구석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도움을 받을 선배들도 부족하고 내가 암만 찾아봐도 내가 닿을 수 있는 정보도 부족하고 내가 찾은 정보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여유롭게 사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양한 사교육도 없었던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확신을 줬으면 내가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항상 하면서 공부를 해왔는데 그래서 그런 친구들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20년 동안
교육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운영하는 유료 프로그램들 실제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다른 오프라인 서비스나 대치동에서 실제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저가이긴 합니다만 그마저도 누군가에게는 부담감이 되는 가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도 모든 학생들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1대1로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 받을 수 있는 인원에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유튜브를 운영하는 겁니다. 실제 저희 유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유튜브만 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뭐 유료 프로그램이든 무료로 공개되는 이런 유튜브 컨텐츠든 어떻게든 활용하셔서 입시 상황들을 정말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너무 막막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영상들이 심정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그리고 이런 저희의 진심이 조금이라도 와닿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지쳐서 무너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는 꾸준히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년 동안 입시 컨텐츠를 만들어 오고 있는데 정말 최근 들어서 올해 1학년 학생들 학부모님들한테서 너무 많은 요청이 옵니다. 항상 입시 제도는 힘들다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본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자퇴를 고민할 만큼 답답하신 분들 너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자퇴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가 정말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정말 자신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8 입시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부활했다. 뭔가 이제 어마어마한 내용이 올 것 같죠. 항상 어떤 제도가 나올 때마다 뭐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금이 제일 힘드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지금 고1인 학생들 제일 힘든 입시 제도가 온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제도인지,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과거에 대한민국 입시계를 한번 휩쓸었던 키워드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너무 옛날 자료라 가지고 화질이 안 좋은데, 예전에 스터디 코드가 주창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용어입니다. 내신, 수능, 논술이나 대학별고사, 이 세 가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들을 학생들이 챙겨야 하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을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뭐 추정 60분 같은 TV에도 나오고 전국적으로 이제 이슈가 됐었습니다. 2028학년도 입시를 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이때보다 훨씬 더 힘든 입시 제도를 겪고 있습니다. 자, 뭐가 그렇게 힘드냐? 사실 그 과거의 죽음의 트라이앵글 이후에 많은 제도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뭐 내신이 더 강화되기도 하고, 뭐 수능이 더 강화되기도 하고, 학종이라는 제도도 점차 확대가 되어 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이유로 지금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일까요? 자, 크게는 이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수행 평가, 그리고 최근에 전면 도입된 고교 학점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 때부터 적용되는 내신 5등급제, 그리고 통합 수능. 자, 이 모든 것들이 조합돼서 당시 죽음의 트라이앵글보다 더 심해진 제도가 되었고, 죽음의 삼각형을 넘어서 이제 사각형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 수행평가, 고교학점제, 내신이나 수능 제도 변화가 어떤 목적에서 도입이 됐고, 그래서 그게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진짜 미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행평가. 한 학기 겪어보셨으면 이제 수행평가 힘들다라는 거 다들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일단 수행평가는 우리가 왜 할까요? 도입된 취지를 보면 사실 좋죠. 그렇죠? 이 단편화된 지식을 암기하는 평가에서 벗어나서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과 뭐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이런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속 확대되어 오고 있는 게 이 수행평가입니다. 굉장히 이 취지는 좋아요. 자, 그런데 이 현실에서 이걸 경험해 본 우리 친구들 어떻습니까? 말만 들으면 좋죠. 이제 뭐 지필고사 대신에 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조금 수월하게 재밌게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이것만 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경험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입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좋은 취지대로 그게 잘 될 리가 없겠죠. 그죠? 이건 실제 저희 채널에 달렸던 댓글 중에 일부인데 좀 뭐
갑자기 건축 도면을 그려오라고 하고 수행평가 때문에 며칠 밤을 새고 공부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 학기에 8, 9과목씩을 듣는데 각 과목별로 2, 3개씩의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한 학기에 수십 개의 수행평가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내신도 있죠. 모의고사도 봐야 되죠. 탐구활동도 해야 되죠. 동아리 활동, 학교에서 행사도 해야 되죠. 온갖 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쁩니다. 근데 이 평가하는 내용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은 내용들을 평가를 하죠. 별의별 수행평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 공부의 신 강성태 님께서 이 수행평가 폐지 청원도 올렸고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수행 지옥이 너무 힘드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 현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한 학기에 50개 전면 재검토 청원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최근에 발표가 됐죠. 교육부에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교육부가 과제형 암기식 수행평가를 개선하겠다. 뭔가 대책이 나올 것 같은 일말의 기대가 들죠. 신문기사 보면 어떻습니까?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그래서 실제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학교 수행평가 정규 수업 시간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 그리고 내용 보면 교과과정을 벗어나면 안 됨이라는 것이 이 교육부 정책 브리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물음표를 왜 붙여뒀을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요거랑 요거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날짜 어떤가요? 날짜 2019년입니다. 자, 최근에 2025년 발표했죠. 과제형 암기식 수행평가 개선하겠다. 이게 몇 년 전에도 똑같이 발표되어 있었던 거고 이미 지금도 적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이런 제도가 발표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사실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2학기가 되기 전에 이 방학 기간 동안 교육부 분들께서 많은 고심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 어떻게 달라질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고 일단 당장은 수행평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학생들은 그 안에서 똑같이 수행평가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의 무언가 다양한 활동들은 우리 학생들이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고교학점제와 이 교육제도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수행평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고 수행평가가 어때요? 내신에 다 적용이 되죠. 내신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기본 점수도 높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버리면 내신 성적이 떨어지고 요즘 내신은 대입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렇다고 수행평가를 버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지옥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교학점제 지금 전면 시행이 됐죠. 고교학점제 왜 할까요? 이것도 수행평가와 마찬가지로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관심사에 맞게 진로에 맞게 듣고 싶은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제도죠. 천편일률적인 그런 커리큘럼이 아니라 학생별로 각기 다른 수업을 선택해서 듣게끔 하는 게 이 고교학점제의 주요 골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게 왜 우리 학생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을까요? 자, 최근에 이제 이 PD 수첩에서도 미로 속의 고교학점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루고 있었고요. 실제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고교학점제 폐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면 폐지 시위를 하신 것도 있습니다. 학생들도 힘들고요. 학부모님들도 힘들고요. 교사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이 보도자료는 학부모님 단체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단체에서 실제 설문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출한 자료인데 이 내용을 이제 쭉 보면 우리 학부모님들의 90% 이상이 불만족스러워하고 있고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도 다 불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70% 이상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90% 이상이 이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교육 격차를 더 유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고교학점제 때문에 이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사실 준비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여러 정권을 거쳐오면서 굉장히 이제 누더기가 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 취지대로 지금 잘 작동을 못하고 있고 그 피해를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이 다 겪고 계신 거죠. 원 취지는 어떻습니까? 학생의 진로에 맞게 관심사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 당면한 과제가 뭐예요? 대입에서 점수 좋게 잘 받아야 돼요. 내신 성적 잘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점수 받기 좋은 과목을 선택할까요? 내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할까요? 내 진로와 관련된 과목에는 상위권 애들이 몰릴 것 같고 인원수가 적어서 1등급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 과목이 있고 조금 난이도도 수월하고 학생 수도 많아서 등급 받기가 좀 좋을 것 같아. 무슨 과목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점수 받기 좋은 과목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점수 받기 좋은 과목으로 또 몰리다 보면 그 과목은 그 과목대로 경쟁률이 높아질 거고 나머지 과목, 그러면 아이들이 피해갔던 과목은 더 소수의 학생들이 듣는 과목이 되면서 그건 또 더 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질 거고 또 그 너무 소수가 돼버리면 어때요? 학교 입장에서는 그 과목을 개설 안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수요 조사했는데 그 숫자가 너무 적어. 그럼 그 과목이 폐강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학교에 따라서 편차도 많이 큽니다. 어떤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러면 많은 과목들을 여유롭게 개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적은 학교면 교사 수도 적을 거고요. 교사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쵸,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외부 강사를 초빙한다거나 뭐 다른 수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공동학점제 다른 학교에서 개설되는 과목을 뭐 줌으로 수강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수강한다거나 그런 제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게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는 그 과목만큼 그게 교육의 퀄리티가 보장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제 고등학교 입학할 때 어떤 과목이 개설되는지까지 보고 우리 아이들은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학교별 격차는 점점 또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학생 수가 부족한 학교는 어쩔 수 없이 교사 수가 부족할 거고 지역에 따른 격차도 발생할 수밖에 없죠. 또 결정적으로 진로가 명확한 학생은 지금 딱딱딱딱 선택을 하면 되는데 진로가 없는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로가 명확하다고 한들 내가 지금 이 진로를 희망하다가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가 이 과목을 과거에 들었었어야 됐는데 나의 관심사는 바뀌었는데 그렇죠. 과거에 이 과목을 안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원래 꿈꾸던 것들을 계속 꿈꿔야겠다.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교육 정책의 변화 때문에 이런 제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열리는 과목 잘 들으면 되지 뭐. 그냥 너가 진로가 없더라도 그냥 적당히 들으면 되지 뭐. 할 수가 없는 게 대학에서는 그렇죠. 필수 이수 과목 또는 권장 이수 과목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 이수 과목을 내가 안 들었어. 바뀐 진로에서 꼭 들었어야 하는 과목이 우리 학교 2학년 때 개설되는데 나는 그 과목을 2학년 때 듣지 않았네? 그러면 좋은 평가를 못 받을 겁니다. 여튼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1등급, 2등급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 지어야 하는 우리나라 입시 상황에서는 고교학점제가 그렇게 원활하게 흘러갈 수가 있을까요? 이 내신 상대평가가 유지되고 대학의 그 평가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사실 이 원취지대로 운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 앞에서 얘기했던 수행평가가 이제 많아진 것 중에 하나가 이 고교학점제의 영향도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이 성취 기준을 40% 이상 이수하지 못하면 미이수 처리가 되고 그 아이들은 그쵸, 그 과목을 재수강한다든지 다른 절차를 통해서 그거를 만회해서 이수 처리를 받아야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행평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기본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많이 깔아두면 이 하위권 학생들의 하방을 막을 수가 있어요. 성적이 낮은 친구들이 어느 정도 성취 수준을 보장해 줄 수가 있고 나중에 졸업을 못 한다거나 추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 역할을 이 수행평가가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의 미이수제도 이것 때문에 수행평가가 또 많아지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엮여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게 있었죠? 입시제도의 변화. 내신과 수능이 지금 2028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지금 고1 학생들부터 달라졌죠. 크게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고요. 수능이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공통 수능으로 바꿨습니다. 문과, 이과 친구들이 다 같은 수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겉모습만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신 1등급 받기가 과거보다 쉬워졌고요. 수능도 공부할 과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수능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힘들어진 거에 비해서 이게 조금 더 수월해진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수들의 생각입니다. 지필평가에 대한 부담이 과연 저런 제도를 통해서 완화됐을까요?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죠. 1등급 받아도 이제 인서울 못한다. 과거에는 4% 안에 들던 친구들이 1등급이었는데 이제 10% 안에 드는 친구들이 다 1등급이에요. 그럼 대학 입장에서 얘가 1등급이지만 정말 극상위권의 학생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과거에는 수능 한 방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수능 1등급 받아도 그렇죠. 수능 올인해도 서울대 가기 어렵다. 왜냐? 수능의 변별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만 보고 얘가 우리 과에 적합한 아이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볼 수밖에 없다. 주요 대학에서 정시 학생부 반영이 늘고 있고 수시에서도 수시 교과, 수시 내신 성적만 보던 전형에서도 생기부를 보기 시작하고 수능 최저가 강화되기도 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보다 그쵸 생기부 종합 평가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되고 심지어 일부 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을 더 반영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시 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서울대에서 발표를 했죠. 정시에서 그쵸 생기부 평가 이 내신 평가를 과거 20%에서 40%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차차차차 그런 경향을 보이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8학년도 그 입시 전형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올 하반기에 아마 다 발표를 할 텐데 아마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정시에서 그쵸 내신 성적 또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또는 그 과목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생기부적 요소를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성적대의 학생들이 다 몰려 있겠죠. 동점자를 가를 때 어떤 걸 본다고요? 그쵸, 수능 성적이 아니라 내신 성적으로 정시에서도 본다는 겁니다. 여튼 어떤 전형으로 가든 뭔가 피해갈 구석이 없죠. 내신 성적만 잘 봤자니 대학에서는 내신 성적 이제 못 믿겠는데 다른 평가 봐야 되겠는데 최저 강화해야 되겠는데 생기부 활동 봐야겠는데 수능으로 보자니 너가 수학 미적분 잘 알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 너 내신에서 미적분 과목 선택하고 기하 선택했는지 그 활동 뭐 했는지 내가 보고 싶어. 그러면 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지필 부담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우리가 적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신 1등급 받을 학생이 그죠? 내가 딱 그 9% 안에 들게끔 공부해야지. 그게 가능한가요? 어려운 과목을 공부를 덜 해도 되겠지만 그렇다고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에 대한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까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내신, 수능, 변별력이 약화됐어. 대학에서는 그러면 나는 성적 말고 다른 걸 보겠어. 다른 거 뭐 보겠습니까? 활동한 거 보겠죠. 어떤 과목 선택했는지 보겠죠. 고교학점제랑 연결지어서. 그리고 내신만 보던 전형에서 수능도 보겠죠. 수능만 보던 전형에서 내신도 보겠죠. 각종 활동에 수행평가에 내신 성적에 수능 성적에 뭐 하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까지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서 수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트라이앵글의 부활이다. 과거에 어땠습니까? 수능, 내신, 대학별 고사였죠. 지금 내신 공부하면서 수행평가 지옥에 우리 아이들 들어 있습니다. 수능 전형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30% 이상은 수능 전형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수시 교과에서도 수능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버릴 수 없죠. 그리고 교과로 가던 학종으로 가던 수능으로 가던 대학에 따라서 생기부 활동들 다 챙겨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신도 해야 돼. 내신 공부하면서 수행평가도 진짜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돼. 그런데 수능도 버리지 못해. 어느 하나 버릴 수가 없어요. 과거 같으면 교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난 활동 없이 내신이랑 수능에 올인하겠어. 수능으로 가겠다. 그럼 난 그냥 수능에 올인 이렇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때요? 교과로 가도 3개 다 준비해야 되고 정시로 가도 3개 다 준비해야 되고 학종으로 가도 3개 다 준비해야 되고 어느 하나 걸을 타선이 없는 거죠. 앞에 제가 플러스로 면접, 대학별 고사라고 써뒀는데 심지어 그죠? 이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에서 또는 이 정시 전형에서도 면접을 본다라는 학교 또는 대학별 고사를 추가한다라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삼각형이 아니죠. 이 트라이앵글이 아니고 렉탱글입니다. 그렇죠? 4개를 다 해야 된다고. 우리 학생들 이 상황에서 뭐 하나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뭘 하나 쪽으로 올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다. 제가 이제 뭐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고 싶은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압축돼서 어느 하나 버리지 못하고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학부모님 입장에서 너무 지필평가 부담 많은 거 아닙니까? 좀 수월해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이 반영돼서 조금 그게 완화가 됐겠죠. 근데 대학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럼 나 우리 학생들 선발 못해? 이걸 강화하겠어? 교육부에서는 또 내려온 지침들이 있죠.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과 그런 잠재력을 끌기 위해서 고교학점제라는 이런 선진적인 제도를 들여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같이 적용이 됐어. 그것들이 다 조합되면서 수행평가, 내신, 활동, 수능 다 짬뽕이 된 어느 하나 버릴 게 없는 우리 학생들만 시간과 에너지가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들 조금 잘 버텨낼 수 있게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런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계속 이런 컨텐츠,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들 업로드하고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그런 컨텐츠들 계속 접하시면서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저희 스터디 코드입니다. 어떤 입시의 본질에 맞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 최소한으로 꼭 알아야 되는 입시 정보들,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끊임없이 연구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미 그 안에 속해 있고,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 안에서 어떻게든 최선의 길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같은 서비스를 활용을 해보시고, 여튼 이런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해서 좋은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가 바뀌고, 같은 정권 내에서도 방향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현장에서 피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정권이 되든 이 교육 문제는 이 이념과 상관없이 조금 뭔가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뭔가 전략을 마련하고 쉽게 바뀌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조금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튼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입시 현실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어려움들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님, 진짜 힘든 시스템이에요. 아이들도 학부모도 너무 피말립니다. 스터디 코드에서 많은 도움 받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수행평가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다른 공부는 언제 하라는 건지 애들 건강 좀 생각해줘야. 한국 사정에 맞지 않습니다. 수능 공부는 언제 합니까? 진로가 그리 쉽게 찾아지나요? 많은 얘기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대한민국 입시 스트레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세계적인 수준으로 우리 학생들은 이 학업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현 고1 학생부터 적용되는 2028 대입 개편이 진행이 되면서 현장에서 또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 좋은 취지로 개편이 되었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많은 고민 끝에 만들어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의식도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이건 정말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좀 망쳐버린 그런 친구들이라면 공감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얘기일 거고요. 아직 고등학생이 되지 않은 중학교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입시제도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신 못 차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꼭 알고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28 입시 뭐가 문제냐?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최상위권이 아닙니까? 지금 고등학교 내신을 좀 망쳤습니까? 자, 그런 학생들은 더 이상 과거에 비해서 역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10대 이 시기에 처음에는 그냥 놀다가 뒤늦게 열심히 정말 치열하게 해서 다 따라잡았어. 그래서 고3 즈음에는 성적이 비슷해졌어. 누가 우수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나요? 이 학생은 무조건 최상위권은 안 돼, 너는 최고 명문대는 못 가라고 누가 단언할 수가 있나요? 그런 학생도 최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 제도 때문에
불가능해졌다? 이게 공정한 제도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좀 품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왜 발생을 하느냐? 입시제도를 크게 수시와 정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수시는 뭐가 기준이죠? 내신 성적과 생기부에 기록된 활동 평가. 이게 수시제도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면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심화 과목, 선택 과목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도 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번 기록이 되면 그건 복구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게 1학년 1학기 성적부터 3학년 성적까지 다 대입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생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학기마다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보완 기간이 있지만 거의 수정이 되는 경우들은 드물고 한번 기록된 내용들은 그냥 3학년 때까지 그냥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어버버 하다가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생기부도 제대로 못 챙기고 나는 생각 없이 그냥 동아리도 아무거나 들어가가지고 내 활동이 그냥 엉망이 돼버렸다? 그러면 3분의 1의 생기부가 날아가 버리는 거고 그게 대학 입시에 직결된다라는 겁니다. 뭐 한 번 시험 망쳤다고 대학 등급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건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만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누적돼서 평가받기 때문에 한 번의 시험을 망쳤을 때마다 최상위 등급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조금씩 낮아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의대를 희망한 학생이야. 그런데 내가 고1 내신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러면 의대 같은 경우는 완전 극상위권 아이들이 경쟁하는 그런 학과인데 내가 한 번을 망치면 그 꿈은 점차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정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똑같이 그냥 있었던 문제입니다. 맞아요. 과거에도 똑같이 있었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제도가 정시, 수능 한 방이죠. 그게 뒤늦게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의 역전의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뀐 제도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수능의 과목이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수능에서 심화 과목들을 보지 않고 문과, 이과 상관없이 통합 수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에서 어려운 기하, 미적분2 이런 과목들 아무도 선택하지 않고요. 과학에서, 사회에서 심화 과목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수능 점수만 보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서울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미 서울대는 정식 전형에서 교과 역량 평가를 반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8학년도부터는 그걸 무려 40%로 확대해서 반영한다고 발표를 했죠. 이거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명문대들은 비슷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은데 이 수능 점수만 봐서 얘가 우수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수능 한 방을 노렸지만 내가 내신에서 해당 과목들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면 역전은 어려워지는 거죠. 최근에 기사가 나온 건 정시 정원을 30% 정도로 축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시의 문은 좁아지고 있고 정시에서도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고 생기부 활동도 반영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망쳐버린 생기부와 내신 성적이 있다면 역전하기가 과거에 비해서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 자퇴하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그냥 재수생이 돼가지고 계속 수능으로 올인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마찬가지죠. 재수를 하던 자퇴를 해서 검정고시를 치르던 결국 대학에서는 수능 점수 이외의 무언가를 평가하게 될 것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마찬가지로 수능 점수만으로는 뭔가 역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내가 그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채웠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게 좋지 못한 평가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너무 커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머릿속에 의문이 남을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지. 분명 역전하는 그런 사례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너무 나약한 태도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 자체가 내가 열심히 공부해보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저해한다라는 거죠. 내신 중요해진 거, 생기부 기록 중요해진 거 너무나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중요도가 더 높아지면서 더더욱 시험 한 번 한 번을 칠 때마다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되나? 내가 공부해봤자 역전은 어렵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심리적인 타격은 실제 우리 학생들에게는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고 공부를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실제 수많은 이 뇌과학이나 뭐 인지심리학 이런 연구 결과에서 내가 뭔가를 해도 변화할 수 없는 이런 무기력한 상황에서는 실제 노력이 저하된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 그리고 고정 마인드셋 여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뭐냐면 나는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어 라는 마인드를 가진 학생과 내 실력은 고정돼 있어 어차피 해도 안 바뀔 거야 라는 고정된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 이 학생들의 실제 성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노력하면 내 능력도 올라갈 수 있고 내 결과를 바꿀 수 있으니까 내 눈앞에 있는 과제에 더 몰입하고 성취가 나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에 난 해봤자 안 돼. 난 정해져 있어 라고 하면 동기가 떨어지고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낮은 성취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냥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실제 결과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도는 어때요? 내가 해봤자 안 되겠네? 내가 암만 이걸 한다고 한들 나의 상한선은 그냥 여기서 그냥 끝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제도인 거죠.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래가 고정돼 있다. 내가 암만 발버둥을 쳐도 이 힘든 상황에서 난 벗어날 수 없다. 라는 그런 무기력감을 우리가 느낀다면 거기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른들도 그 상황에서는 동기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건 기본적인 인간의 메커니즘입니다. 자, 물론 처음부터 잘한 학생들, 기특하고 그 학생들이 좋은 교육의 기회를 받고 좋게 평가받는 거,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뭐 여러 환경적인 이유로 어렸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초반에는 내가 조금 부족했지만 계속 꾸역꾸역 그걸 보완해서 마지막에 성취한 그런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건 합리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단순히 좋은 교육의 기회를 받고 좋은 대학을 가고 그것만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학창 시절에 세상은 어차피 정해져 있다. 내가 한 번 망치면 그걸 만회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그런 사고관을 그냥 갖추고 성인이 된다. 그런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 충분히 도전하고 열정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무조건 뭐 높은 목표를 성취하고 뭔가 이루고 도전해야 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무조건 발생할 겁니다.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어차피 안 되더라 난. 이런 무기력한 태도가 그냥 계속 자리 잡힌 상황에서 성인이 되면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 이 교육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집에서 물려받은 거 없으면 내가 의사 되지 않는 한 역전은 어렵구나. 서울에 있는 뭐 몇 평짜리 집에 들어가기는 어렵구나. 그러면서 무기력해지고 쪼그러드는 그런 상황들, 요즘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이런 냉소적인 태도, 무기력함, 공허함,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는 화가 나 있고 분노를 하고, 그쵸, 스트레스에 항상 시달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제도가 이런 상황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 이 현장에서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그런 동기가 꺾이지 않는 대안들도 조금 더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불평불만만 한다고 현실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성적 망쳤습니까? 아직 12번 중에 10번은 남아 있고요. 지금 당장 1학기 활동 제대로 못했습니까? 그래도 아직 1학년 2학기가 남아있고 2학년 3학년 생기부 활동이 남아있습니다. 내신 성적 계속 꾸준히 올려서 마지막에 최상위권까지 찍어버리면 되는 거고요. 눈앞에 있는 공부들, 내 눈앞에 있는 그런 활동들을 어떻게 하면 후회가 남지 않게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그 관점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적도 활동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변화를 느끼게 될 거고 야 그래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내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난 나를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만 느끼고 졸업을 하신다면 지금 당장 뭐 학벌 대학 원하는 거 최상위권까지는 내가 못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자산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나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제도의 문제고 이런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문제예요. 자신감과 자존감을 갉아먹는 그런 생각들은 멈추시고요. 내가 내 삶을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그 감각만큼은 내가 이 수험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얻어가야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좀 전환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스터디 코드가 최근에 생기부 컨설팅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기도 합니다. 한번 내신을 망쳤더라도 그것 때문에 완전히 포기하지 않도록 남은 내신과 그리고 남은 활동을 어떻게 하면 백업할 수 있을지 내가 이렇게 전략을 잘 세우고 잘 준비하면 그래도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구나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게 저희 스터디 코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가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정말 전략을 잘 수립하고 앞으로 성적과 활동을 잘 관리하신다면 과거에 비해서 어려워졌을 수 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걸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지금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내 생기부가 잘 기록될 수 있게 미리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을 갖고 고등학교 공부를 준비하는 것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준비를 하셔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저희 스터디 코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관련된 정보들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진행될 그런 생기부 관리에 대해서도 예비고일 여러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유튜브만으로도 부족한 게 있으시다면 관리를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입시제도 다양한 장점도 있고 취지는 좋습니다만 뭐 이 한 가지 역전이 너무 어렵다. 애초에 한번 망치고 지금 당장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들의 동기를 갉아먹고 그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마저 짓밟아 버리는 제도다.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여러분들의 그런 솔직한 감정들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나 지금 망친 것 같은데 오늘을 계기로 조금 더 달라져 봐야겠다라는 여러분들의 다짐도 댓글로 남겨두시면 그게 또 여러분들의 동기를 자극해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아직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공부에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 반드시 따라올 것이고 그 좋은 결과 이전에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노력하면 뭔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태도로 성인이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를 바꿀 수 있는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졸업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2028학년도 입시 역대급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되면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뭐 학교 난리죠. 내신 5등급제, 수행평가도 몇 % 이상으로 평가를 해라. 모든 과목에서 수행평가가 쏟아지면서 그 안에서 내가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힘든 상황이다 라는 걸 직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앞서 나가는 1등 하는 친구 있고 우리 학교 전교 1등은 그래도 다 알아서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내 공부에만 집중하십시오. 입시 제도가 이렇다더라, 뭐 이게 힘들다더라, 수행평가가 많이 나온다더라, 나는 부족해,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타고났을까, 이런 생각들 한다고 현재 상황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런 거 그냥 다 잊고 당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계속 집중을 하십시오.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그 지점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내가 지난 학기 때 이 부분에서 부족했다? 물론 내가 부족했던 거, 내가 못하는 거, 그거 직면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도 힘들죠. 내가 못하는 거 계속 보고 있으면 모자라 보이고 부족한 사람 같고. 그런데 그걸 직면했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한 게 요거였구나. 요걸 개선하면 더 나아질 수 있겠네. 그런 식으로 관점을 좀 바꿔보자고요. 내가 뭔가를 틀렸어. 내가 뭘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보완하기만 하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계속 동그라미만 있어. 다 맞췄어. 다 알아. 거꾸로 그거는
발전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계속 뭔가 실패하면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터득한 거다, 그런 얘기 있죠. 여러분들이 뭔가 실수했을 때, 성적이 안 나왔을 때, 틀렸을 때 그걸 보충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돌아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였지? 어떻게 하면 이걸 개선할 수 있지? 그걸 직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름방학을 보내신다면 이번 여름방학 대역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압니까? 1학기 때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런데 다른 애들 보니까 내 노력이 좀 더 부족했나?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다 보면 계속 노력은 들어가는데 내 노력의 방향이 만약에 잘못돼 있었다? 그걸 내가 냉정하게 분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 더 열심히 했다? 그런 경우에는 결과는 안 나올 거고 계속 나에 대한 자책과 자괴감만 쌓일 겁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까? 뭘 개선해야 내가 2학기 때 달라질 수 있을까? 끝까지 내가 역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학기 때 부족했던 것 일주일에 하나씩 계속 메꿔 나가면 여러분들은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고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적도 성적이지만 내가 요 부족했던 거 보완하니까 내가 조금 더 나아졌네. 내가 요 몰랐던 거 이렇게 공부하니까 내가 조금 더 새로운 걸 알게 됐네. 결과적으로 성적도 따라오게 되겠죠. 그런 재미들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여름방학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틀리는 거, 모르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이에요. 학생이면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하고 부족한 게 당연하고 배우는 게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모르는 걸 보완하는 거, 잘못된 걸 고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3자 입장에서 넌 요게 부족하구나. 우리 이번 방학 동안 요걸 개선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누구나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엄청난 그런 가능성들을 제발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무한한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믿으면 거기부터 출발입니다. 거꾸로 난 어차피 1학기 글렀어 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의 성적은 계속 그대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라는 마인드셋을 갖고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성장하더라 라는 실험 결과는 충분히 차고 넘쳤습니다. 관련해서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념상 남자가 여자보다 수학 공부를 잘한다 라는 사회적 통념이 있죠. 남자는 원래 공간 지각 능력이나 수를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대 라고 해서 봤더니 실제로 남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높다라는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남자가 수학을 잘하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연구를 해봤더니 어떤 나라는 남자 여자 수학 성적이 비슷하고 어떤 나라는 남자 여자 수학 성적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다면 나라에 따라서 남자 여자가 뭐 DNA가 다르나? 두뇌 구조가 다르나? 이런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바로 무엇이냐? 남자가 여자보다 수학을 잘 한다더라 라는 그 사회적 통념이 오히려 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어차피 수학 잘해, 여자는 수학 못해. 그러니까 여자들은 수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 수학 성적의 갭이 생겼다는 겁니다. 나는 어차피 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남자 여자 수학 성적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그 갭이 줄어들고 있대요. 왜냐? 여자들도 충분히 수학을 잘할 수 있다. 남자 여자 수학 차이 그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들이 퍼지면서,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결과가 성평등이 적은 나라일수록 수학 성적도 차이가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남자라고 뭐 우월하고 여자라고 열등하지 않아 라는 인식이 있을수록 수학 성적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물론 1학기 성적은 안 좋았을 수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그 마인드와 객관적으로 내 지난 1학기를 잘 분석해 보신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2학기 때 전략대로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면 여러분들 성적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거고, 성적을 넘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정말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공부를 할 수 있게 될 거고, 성적 이런 결과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셋이 될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인드, 그리고 나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인드,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그 능력,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갖춰진다면 앞으로 성적뿐만 아니라 뭘 하든 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 우리 아이들은 할 수 있다라는 무한한 믿음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죠. 우리 아이 영재 모먼트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애는 달라도 뭐가 달라, 얘는 나중에 커서 뭐라도 될 거야 라는 그 무한한 믿음 가지고 계셨죠.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서 아닌가? 라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생각들을 캐치합니다. 그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공부로 별 기대를 안 하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죠. 우리 부모님들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의 실제 얼굴을 보기 전에 내가 10여 년 전에 무한하게 믿음을 줬던 그 아이, 소중한 내 아이 끝까지 내가 한번 믿어줘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번 여름방학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 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